여러분, 지금 중동에서는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유가는 정말 언제 쳐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완전 공포에 질려서 퍼렇게 질려야 맞잖아요. 그렇죠. 폭락을 해야 정상인데 사실 지금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맞아요. 참 놀랍게도 지금 글로벌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어요. 아니 폭탄이 떨어지는데 주식을 쓸어 담는 시장이라니 이 기괴한 모순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마치 그 계기판이 완전히 고장난 비행기를 조정하는 기분인 거죠. 고도계는 계속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조종 속에는 막 위험 하는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바로 그겁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핵심을 딱 꿰뚫어 보고 싶어 하시는 덜 러너 여러분과 함께 이 고장난 비행기의 계기판을 제대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 시간의 핵심 소스는요. 2026년 4월 20일 기준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분명해요. 네.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랠리를 이어가는 주식시장, 그리고 이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요란하게 경고음을 내고 있는 원자재와 채권시장, 이 두 개의 상반된 시그널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진짜 시장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코 불협화음입니다. 자산군별로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 글로벌 증시가 전쟁의 공포마저 약간 할인 행사처럼 즐기고 있다는 게 가장 직관적인 현상인데 이 파티장부터 먼저 들여다볼까요? 지포들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숫자가 엄청나죠?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4,468.48로 24,400선을 가뿐히 넘기면서 무려 13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어요. S&P 500 역시 7,126.06을 돌파하면서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아 쪽을 보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0.83% 상승 마감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도 0.45% 올랐어요. 와, 진짜 다 오르네요. 심지어 유럽 증시는 방산주들의 강세에다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까지 좀 묘하게 겹치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마치 테플론 코팅이 된 프라이팬처럼 어떤 악재가 떨어져도 다 미끄러뜨리면서 튕겨내고 있는 형국인 거죠. 아, 테플론 코팅. 근데 저는 리포트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쩌면 좀 소름 돋는 포인트를 발견했거든요. 시장이 이런 악재를 무시한 가장 큰 이유로 학습 효과를 꼽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마치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서요. 마을 사람들이 늑대가 온다고 해도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아, 잘됐다. 저 늑대 털을 깎아서 내다 팔자. 이렇게 궁리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주식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렇게까지 둔감해져도 되는 건가요? 그 학습 효과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시장 참가자들의 집단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집단 기억이요? 네. 크림반도 사태, 미중 무역 갈등, 심지어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까지 위기가 터질 때마다 시장은 잠깐 패닉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팍 떨어졌었죠. 근데 결국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풀거나 갈등이 국지전으로 제한되면서 증시는 보란듯이 V자로 반등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아, 위기 때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고 눈 딱 감고 버티거나 오히려 바닥에서 주워 담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다. 그 경험치기 뇌리에 박혀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누적된 경험이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지정학적 위기는 곧 단기적 박앤세일이라는 공식을 아주 깊숙이 새겨놓은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는 경고가 이제는 막 백화점 명품관의 폭탄 세일 알람처럼 들리는 거죠. 와, 명품관 세일 알람? 거기에 리포트에서 언급된 티에나 현상.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이 현상의 부활도 지금 랠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심리죠.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채권 같은 훌륭한 대안이 있다는 티아라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금리가 막 5%대를 넘나들 때는
굳이 위험한 주식을 할 필요가 있냐. 안전하게 이자존을 채권이나 예금으로 가자. 이런 티아라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 다들 채권 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논리가 무너지고 다시 티아라로 회귀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인공지능, 이 AI와 기술 혁신이라는 압도적인 내러티브 때문입니다. 아, AI 때문이군요. 고금리로 5% 이자를 받는 것보다 AI 혁명에 올라타서 단기간에 50%, 100% 수익을 내는 게 낫다는 탐욕, 혹은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그 포모 증후군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그 AI 칩 스타트업인 세레브라스나 한국의 토스 같은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면서 기술주에 대한 열망이 안 식는 느낌이에요. 네, 계속 달궈지고 있죠. 근데 잠깐만요. 주식시장 전체가 환호하는 것 같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48,578.72로 거의 보합세. 그러니까 제자리를 걸었단 말이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3일 연속 날아가는 동안에 전통산업 중심의 다우존스는 왜 이 파티에서 혼자 소외된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주식시장 랠리의 맹점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맹점이요? 네. 다우존스에 포진된 전통 제조업이나 소비재 기업들은 당장의 유가 상승이나 원자재 비용 증가,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아, 비용이 당장 올라가니까요. 반면에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어차피 AI 혁명이 세상을 바꿀 텐데 당장 기름값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매크로 변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즉, 주식시장 내부에서도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기업하고 현실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기업 간의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괴리가 바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였군요. 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거대한 꿈에 취해 있다면 이번엔 돋보기를 꺼내서 4월 상승률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증시로 포커스를 좁혀보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 상황도 아주 다이내믹하죠. 그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증시 지표도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해요. 코스피가 6,219.09로 오르면서 0.44% 상승했고 코스닥도 1,174.85로 올랐거든요. 심지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8,000선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리포트까지 쏟아지면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죠. 코스피 8,000이라니. 종목별로 보면 더 엄청나요. SK하이닉스가 무려 11만 6,600원을 넘기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삼성전자도 21만 4,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반도체랑 AI 사이클이 한국 시장을 통째로 밀어 올리고 있는 건데요. 펀더멘털 기대감이 아주 강한 상태죠. 근데 제가 매매 동향을 뜯어보다가 정말 이상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을 간다고 이렇게 난린데 그날 하루 동안 개인 투자자가 136만 4천 주를 사고 기관이 12만 주를 사는 동안 외국인은 무려 287만 6천 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저 이거 숫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대한 파티가 열렸는데 정작 파티 주최자는 일찍 집에 가버리고 남은 사람들끼리 막 음악 볼륨을 높이는 상황인 거죠. 제 말이요. 아니 외국인이 287만 주나 팔아치웠다는 건 단순히 며칠 쉴 겸 차익을 실현하는 수준? 아니 차익 실현을 넘어서서 한국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를 의심하거나 다른 심각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환율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외국인들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환율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을 불신해서라기보다는 매우 철저하고 냉혹한 리스크 관리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리스크 회피 심리죠. 환리스크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그냥 주식 수익률 자체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환율이 외국인들의 투자 결정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그 작동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폰드 매니저가 1억 달러를 들고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오, 그럼 대박이네요. 그럼 1,000만 달러를 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사이에 중동 위기로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 가치가 10%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팔아서 다시 달러로 환전할 때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은 그냥 0원이 되어버립니다. 와. 그니까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화려한 카지노에서 칩을 잔뜩 땄는데 칩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환전소에 갔더니 수수료 명목으로 그 딴 돈을 다 떼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주식에서 아무리 수익을 내도 환율 변동으로 그 수익이 다 녹아내린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 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가가 고점에 달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서 환율 변동성이 극심해질 조짐이 보일 때 곧바로 매도 버튼을 누르고 달러를 챙기는 겁니다. 환 리스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였군요. 외국인들이 파티장을 떠나는 이유가 한국 기업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들 지갑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지극히 냉정한 엑소더스라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냉정한 판단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하신 그 환율, 그리고 매크로 환경의 최전선인 원자재와 FICC 시장, 그러니까 채권, 외환,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약간 핑크빛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면 여기는 완전 스릴러 영화더라고요. 네, 장르가 완전히 바뀝니다. 공포 그 자체죠. 하루 만에 5%대나 급등을 한 건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우려랑 이란 선박 발포 소식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게다가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흉흉한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0달러요? 와, 게다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4.276%로 껑충 뛰었습니다. 5bp나 상승한 건데 FOMC의 그 매파적 기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채권 시장을 완전 덮친 거잖아요. 거기에 안전자산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아요. 금값은 10만 3천 원대에서 견고하게 버티면서 실물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고요. 네, 금은 항상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비트코인마저 10만 3천 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ETF를 통한 자금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대비가 생기네요. 주식시장은 어떻게든 잘 될 거야, AI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하면서 막 태평한 10대 청소년 같은 모습이라면요. 네. 채권과 원자재 시장은 아주 작은 리스크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면서 장부를 뒤적이는 예민한 은행장 같습니다. 아니 하나의 경제라는 몸통 안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데 대체 왜 자산 시장마다 위기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렇게까지 다른 걸까요? 여러분은 대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핵심은 각 자산군이 리스크를 반영하는 민감도와 시간축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간축이 다르다.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 중심의 시장은 아주 먼 미래의 이익 성장성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유가 급등이나 국지적인 전쟁 같은 단기적 충격은 뭐 몇 달 지나면 해결될 일이라며 무시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죠. 아, 먼 미래의 꿈을 먹고 사니까 당장 오늘 점심 메뉴가 좀 부실해도 참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반면에 원유나 채권 시장은 철저하게 현재의 수급과 당장의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멱살이 잡혀 있습니다. 중동에서 총소리가 나서 호르무즈 해협이 당장 막히면 내일 배에 기름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건 바로 내일 당장의 문제네요. 이건 미래의 꿈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당장의 금리 환경이 수익률을 결정짓기 때문에 위기가 터지면 곧바로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주식은 위기를 외면하고 역대급 랠리를 막 펼치는데 채권 금리와 유가는 비상벨을 막 올리고 있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환율 동향도 좀 짚어보죠. 네. 리포트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15.8780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원달러 환율은 1471.54원으로 5.3원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나오거든요. 방금 외국인들이 달러 챙겨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정작 달러는 약세고 원화가 강세라니? 이것도 직관적으로는 잘 안 맞물리는데요. 그 부분은 글로벌 통화 정책의 상대성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는 건 미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럽 중앙은행, 즉 ECB의 금리 경로 재평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바스켓에서 유로화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아, 유로화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 환율 숫자의 표면적인 오르내림보다 훨씬 중요한 건 변동성 그 자체입니다. 방향보다 흔들리는 폭이 더 위험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브리핑 리포트에서도 강력하게 환해지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죠. 중동 위기가 어떻게 튈지 유가가 정말 120달러를 돌파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환율은 언제든 미친 듯이 요동칠 수 있거든요. 예,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죠. 주식에서 낸 수익을 환율 변동으로 다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환율 변동에 대한 방어막, 즉 해지를 걸어두는 것이 이제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챙기는 걸 넘어가지고 언제 우박이 쏟아질지 모르니까 헬멧까지 챙겨야 하는 장세군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코스피 8,000을 외치는 장밋빛 전망과 유가 기병이라는 핏빛 경고가 한 화면에 공존하는 기괴한 모순을 뜯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장 이번 주에 쏟아지는 일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주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캘린더를 보면요. 화요일 미국 근원 소매 판매 지표를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 미국 원유 재고,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일정이 꽉 차 있네요. 목요일에는 한국의 1분기 GDP와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PMI, 그리고 신규 실업수단 청구 건수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와, 리스트만 들어도 진짜 머리가 아픈데요. 더 러너 여러분은 이렇게 요일별로 나열된 달력보다는 좀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원하실 겁니다. 전문가님, 이 수많은 일정들 중에서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단번에 바꿔놓을 그 도니노의 첫 번째 블록은 무엇일까요? 지표들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 실적으로 대변되는 빅테크의 랠리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둘째, PMI와 GDP로 확인하는 금리 인하 지연 우려를 극복할 만큼 경제 체력이 튼튼한가입니다. 아, 테슬라 실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테슬라의 실적은 단순히 자동차를 몇 대 팔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이어주는 나스닥의 랠리는 기술주들은 매크로 악재에 면역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만약 테슬라가 고금리랑 수요 둔화로 부진한 실적을 낸다면 시장이 굳게 믿고 있는 그 테플론 코팅에 금이 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꺾이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1분기 GDP와 미국의 PMI,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GDP란 PMI요? 한국 GDP 예측치가 전년 동기 대비 2.7%인데 코스피 8,000을 부르짖는 낙관론이 실제 경제의 펀더멘털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이걸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PMI나 소매 판매 예측치가 1.3%인데 이게 너무 뜨겁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거우면 연준이 금리를 더 안 내리겠죠? 맞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어? 하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 시장의 금리를 더 위로 밀어 올릴 겁니다. 결국 이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려낼지 결정짓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관전 포인트들을 무기 삼아서 이번 주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요? 보고서의 핵심 관전 포인트에 따른 실전 팁이 있다면요? 리포트가 제시하는 전략은 한마디로 창과 방패의 동시 사용입니다. 글로벌 기술주나 AI 주식과 연동된 국내 IT, 반도체 모멘텀은 아직 강력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처럼 주도주 중심의 단기 매수 검토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죠. 하지만 이건 공격을 위한 창일 뿐입니다. 아, 공격을 위한 창이다. 그럼 방패는 뭡니까? 아까 강조하신 환해지인가요? 정확합니다. 원자재 시장이 경고하는 리스크가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포트폴리오의 한편에서는 반드시 환해지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자산을 섞어서 매크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한쪽 눈으로는 반도체를 보되 다른 한쪽 눈으로는 환율과 금리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듀얼 전략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파티장 안에서 춤을 추되 항상 비상구 위치는 파악해두고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라는 뜻이네요.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코스피 8,000을 외치는 강한 펀더멘털 기대감과 유가 급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모순된 시그널들을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맞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 속에서 단편적인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요. 서로 상반된 시장의 시그널들을 입체적으로 엮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러너이신 청취자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전 대화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치려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주식시장의 위기에 둔감해진 현상을 학습효과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 둘 중 하나는 지금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주식시장에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 똑똑한 학습효과가 사실은 거대한 안전불감증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과연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고점에서 무엇을 쥐고 있어야 할까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오늘 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펼쳐놓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참고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날카로운 총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